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의 저는 모자랄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게 묻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 수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보낸 적은 없었죠. 아마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은 순탄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때는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누구의 손길도 아닌 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갔는지, 그리고 복 없는 인생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며 살아냈는지, 그 긴 여정을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은 산과 논이 맞닿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서럽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했고 따뜻하셨어요. 하지만 일하느라 늘 바쁘셨기에 집안의 첫째였던 제가 두 명의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다섯 식구가 따닥따닥 붙어 자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 방 안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빌린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책 속 이야기들이 제게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알려주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딸 자식은 중학교도 안 보내는 집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특히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명희야, 이제는 여자도 많이 배워야 하는 세상이 올 거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배우는 게 남는 거야. 가진 게 없어도 머리에 담아두면 아무도 못 뺏어가더라고. 우리 명희도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주마. 엄마, 정말요? 저 그럼 계속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똑똑한데 아버지랑 같이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는 그저 마음 놓고 공부해라. 그 말이 어린 제게는 큰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졸업하면 곧장 일을 시작해 가족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동생들과 놀아주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와 마당에서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평소 엄마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였고 항상 얼굴이 밝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아주머니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죠. 명희 엄마, 우리 애들 아버지 말이야. 일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하는 일마다 말아먹고, 아니 글쎄, 요즘은 자꾸 어디서 다치고 들어와. 왜요? 또 어디 다치셨어요? 지난번에도 산에서 미끄러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아 참, 명희 엄마, 예전에 어디서 자식들 사주 본 적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 일도 안 풀리고 나도 사주라도 한번 봐야겠어. 좀 알려줘봐. 아, 저도 아는 사람 따라가서 재미로 본 거예요.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주가 잘 안 맞는다고 말하는 엄마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사주를 봤다고는 했지만 엄마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 궁금해졌죠. 동네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낮에 들었던 사주에 대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까 낮에 그 아줌마랑 사주 이야기 한 거 들었는데 우리 사주도 봤다면서 왜 말 안 해줬어요?
나도 내 사주 궁금한데. 그걸 들었어? 별거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재미로 한번 봤었지. 그런데 그런 거 맞지도 않아. 그래도 궁금한데, 저는 뭐래요? 사주 좋대요? 사주,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명희 네 사주는 좀 박복하다더라. 고생을 많이 할 팔자라고 하는데, 어린애가 고생을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명희야, 근데 사주는 사주일 뿐이야. 사람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면 복은 스스로 따라오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을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가 화근이 되었던 걸까요? 얼마 가지 않아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쯤이었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바빴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우셨죠. 명희야, 명희야, 일어나봐. 엄마, 엄마, 어디 가요? 아직 캄캄한데. 엄마랑 아버지랑 오늘 약초 캐러 산에 갈 거야. 저녁 먹기 전에는 올 테니까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 알겠지? 네, 엄마. 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약초를 캐려고 산에 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집에 있는데도 심장이 뛰었고,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해가 지고 어스름할 무렵, 저녁 전에는 돌아오겠다던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저는 마당에 나가서 두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다리던 부모님 대신 같이 일하러 나간 아저씨가 저희 집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병원. 지금 바로 가야 해. 아저씨, 병원이라뇨? 왜요? 설마 저희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네? 명희야, 그게 너희 부모님이 산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요? 사고를 설명하는 아저씨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아버지가 돈이 되는 약초를 캐려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걸 본 엄마 역시 아버지를 구하려다 같이 떨어지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겨우 두 분을 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했고, 깨어난 뒤로는 제게 미안하단 말만 되뇌었습니다. 명희야, 네가 중학교도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네 사주가 박복하다는 말 안 믿었었는데, 이런 일 겪고 나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얼른 엄마라도 좋아지기만을 바랬지만, 큰 차도는 없었고 더욱 안 좋아지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희야, 노력하면 안 바뀌는 인생은 없어. 그 말 꼭 기억해라. 그리고 동생들 잘 부탁한다. 엄마,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꼭 마지막처럼 말하는 건데요? 명희야, 너한테 짐만 지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앞으로 어린 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뒤 저와 동생들은 각자 다른 친척집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저는 작디 작은 동생들의 손을 붙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찾으러 갈 테니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서 기다리라고요. 동생들은 떨어지기 싫다며 울었지만 그때는 살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모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고모네 집 추운 쪽방에서 이불 하나만 덮은 채로 누워있는데 밖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는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 인간아, 또 술이야? 술 좀 그만 마시고 나가서 일자리라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러는 너는. 안 그래도 우리 식구 살기 힘든데 어디서 군 식구를 하나 더 데려오면 어떻게 해? 그럼 어쩌라고. 누구는 좋아서 데리고 온 줄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맡은 거야. 그래도 쟤라도 데리고 와서 이번 달 우리 집 월세라도 낸 줄 알아, 인간아. 부모님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은 저와 동생을 데려간 친척분들이 나눠 가진 듯 했습니다. 그거라도 있었기에 제가 이 집에 올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고모는 제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고모네도 어려운 형편이긴 했습니다. 무능력한 고모부 탓에 고모가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고모가 번 돈으로 매일 술만 마셨고 그래서 두 사람은 항상 싸웠습니다. 저는 매일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어야 했어요. 눈을 뜨면 집안일을 했고 고모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 집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무렵 술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했던 고모부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급히 밖으로 나갔던 고모가 늦은 밤이 돼서야 씩씩대며 들어오셨어요. 야, 이명희, 물 좀 가져와봐. 고모, 여기요. 이제 오시는 거예요? 고모부는요? 그 인간 결국 사고를 쳤어.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왜요? 고모부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 인간이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람을 때렸단다. 합의 안 해주면 꼼짝없이 감옥 가야 한다고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네 고모부는 남편이 아니라 아주 왼수다, 왼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감옥 가는 걸 볼 수 없던 고모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돈을 빌리려는 듯 했지만 쉽진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한 이틀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고모가 대문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애는 튼튼해? 그 집에서는 일 잘하고 건강한 애가 좋다고 해서. 그럼요. 애가 또래보다는 덩치가 좀 작아도 손발이 야무져요.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다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땐 고모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며칠 뒤 아침 밥을 하려고 부엌으로 나갔더니 웬일로 고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고 직접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오고 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모,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차려도 되는데. 명희 일어났니? 얼른 앉아서 밥 먹어라. 너 좋아하는 해물 된장찌개 끓였다.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모가 해준 따뜻한 쌀밥과 해물 된장찌개로 밥 한 그릇을 비워내니 고모는 제 옷을 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고모, 이걸 왜 해주시는 거예요? 저 어디 가요? 명희야, 네가 일해야 할 곳이 있다. 너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고 살 순 없잖니. 너도 밥값을 해야지. 네? 고모, 저 어디로 보내는 건데요? 제발 저 보내지 마세요. 네? 제가 집안일도 더 잘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이미 이야기 끝냈어. 거기 가면 우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 말을 듣자 며칠 전 고모가 누군가에게 손발이 야무지고 집안일을 다 잘한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순간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낯선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고모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것까지 보자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고모부의 합의금이 필요했던 고모가 결국 저를 어딘가로 팔아버렸다는 걸요. 봉투 속에 든 돈을 확인한 고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희 너
거기 가서 어른들 말 잘 듣고 괜히 말대꾸하지 마. 알았지? 고모, 저 그럼 얼마나 있다가 오는 거예요? 아주 가는 거 아니죠? 잠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거기서 잘 먹여주고 잘 재워줄 거야. 고모는 제 등을 떠밀었고 낯선 여자가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뒤를 돌아봤죠. 고모는 문 앞에 서서 봉투를 쥔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고모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끝났다는 듯한 안도의 빛이 잠깐 스치는 것 같았죠. 그게 고모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여자와 함께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인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본 큰 버스에다가 태어나서 처음 본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과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큰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문도 크고 2층 집인데다 그 건물을 감싸고 있던 벽도 높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고 낯선 여자는 저를 그 아주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 이명희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집안일 해주고 있는 가정부고 너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면 되는 거야. 잠은 저기 쪽방에서 나랑 같이 자면 되고. 이 집은 아침을 빨리 먹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너 밥은 할 줄 알지? 네, 밥은 할 수 있어요. 나도 나지만 네 인생도 참 박복한가 보다. 어린 게 벌써부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짐 풀고 나가서 사모님한테 인사드리자. 아주머니를 따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이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받았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래도 어딘가 차가워 보였어요. 집주인에게 인사를 한 뒤 아주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집안에 냄새나는 걸 싫어하니까 설거지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하고 빨래는 되도록 뒤뜰에서 하도록 해. 그리고 1층 안방은 사장님, 사모님 방이고 2층은 이 집 자식들 방인데 그 방 청소를 명의 네가 전담으로 하면 된다. 아침 일찍 학교 가니까 청소는 오전 중에 끝내도록 해. 너 다 외울 수 있겠어? 네, 저 외우는 거 잘해요. 그래, 웬만하면 실수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아참,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집에 있는 그릇들 깨트리면 안 돼. 사모님이 많이 아끼시는 것들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안일에 대한 대략적인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나 고모네 집에서 했던 일보다 훨씬 많았기에 숨이 조금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모두 기억하려 애썼죠.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쪽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밥만 축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목소리가 냉정했지만 저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듯 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싫다고 해봤자 달라질 것도 돌아갈 것도 없다는 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집에서 살아남아 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과 두려움 사이에서 나름의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긴장을 하고 잠들어서 그랬는지 몸 여기저기가 찌부둥했어요. 아주머니는 벌써 나가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죠. 전날이니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네, 절대 안 늦을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나물 손질할까요? 그래, 양파랑 대파 좀 썰고 그 다음에는 국간 좀 맞춰봐.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순조롭지 않았어요. 긴장해서 채소를 자르다가 손도 베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하는데 설탕을 넣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희야, 정신 안 차릴래?
어떻게 소금이랑 설탕도 구분 못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 다시 해야지. 아유, 정말 이거 아까워서 어째. 너 때문에 오늘 아침은 늦어지겠다. 사장님 빨리 나가셔야 하는데. 뭐 하고 있어? 재료 손질 다시 하지 않고. 손이 빠른 아주머니 덕에 그날 아침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자잘한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컵 하나를 깨트릴 뻔했고 색깔 있는 옷을 섞어 빨아버린 탓에 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다 끝내고 쪽방으로 들어오자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명희야, 오늘 첫날이라 내가 많이 봐준 거야. 알고 있지? 네. 그래도 저 다시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내일부터는 오늘처럼 간단한 실수하면 크게 혼낼 거야. 알았어? 아주머니는 피곤하신지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손목이며 허리며 뻐근하고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기보다는 의욕이 차올랐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이 집에서 꼭 살아남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아주머니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어놓고 재료들을 손질해 두었죠. 칼질이나 불 조절, 그리고 식구들 식성대로 밥물 맞추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수를 하면 반복을 하면서 익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진 내 손길을 아주머니도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확하고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서 집안을 돌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습성과 식성도 기억했습니다. 누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누가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연필과 종이를 챙겨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받아 적고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린 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며 시키는 일만 잘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제가 맡은 일이니까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도 생길 거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집안일과 식구들에 대한 것뿐 아니라 집에 자주 오는 손님들의 취향도 알아뒀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말했죠. 아줌마, 내일 저녁에 손님 한 분 오실 건데 식사 신경 써서 해줘요. 손님요? 누구신데요? 지난달에도 한 번 오셨던 분인데 방직공장 사장님 내외야. 근데 이번에는 애들 아빠가 일하는데 도움받아야 할 것 같아서 잘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음식을 뭘로 준비하면 좋을까? 중요한 분이면 갈비 사다가 갈비찜을 할까요? 갈비찜? 그래, 아줌마가 갈비찜 잘하잖아. 그럼 내일 시장 보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요. 거실 청소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그 방직 공장 사장님이 치아가 약해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그 방직 공장 사장님 말이죠. 체격도 크고 곱슬머리였던 그분 맞으시죠? 맞아. 명희 너 기억하고 있었니? 저기 사모님, 그분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손님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해놨던 게 기억나요. 어머, 정말? 그럼 갈비는 안 되겠네. 아줌마, 갈비 말고 우리 생선으로 준비해요.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실수할 뻔했다. 너 또 뭐 기억나는 거 없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메모해놨던 걸 가져와서 사모님께 알려드렸고 다음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신 방직공장 사장님 내외는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영희 너 제법이다. 네가 식구들 식성까지 챙기는 건 알았는데 손님들까지 알고 있었어? 혹시 몰라서 기억해두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도움이 됐네요. 이 집에 처음 와서 어리둥절해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적응을 하고 말이야. 명희 너 어린 게 아주 악착 같은 면이 있다니까. 사실 이 집에 너 말고도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요? 근데 왜 지금은 없어요? 왜겠니? 일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나갔지. 사모님이 얌전해 보이셔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까탈스러운 면이 있잖아. 그거 못 견디고 다들 몇 달 일해보고 관두고 나간 거야.
근데 명희 너는 보니까 오래 일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 더 크면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사장님과 사모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청소며 요리며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죠. 나중에는 사장님 내외도 오히려 저를 의지하게 되었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사장님의 두 딸이었습니다. 더구나 큰딸은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걱정 없이 학교에 가고 교과서와 참고서를 늘 곁에 두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그들이 누리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들에게 공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은 늘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딸의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사모님의 표정이 자주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속상해서 정말. 사모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명희야, 정말이지 속상해 죽겠다. 이것 좀 봐. 성적이 또 바닥이야, 바닥. 등수가 대체 이게 뭐니?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러는지 몰라.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라는데 왜 저러나 모르겠다. 아주 호강이 넘쳤지, 넘쳤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사모님, 혹시 이 책이랑 문제집들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응, 명희 네가 좀 버려줘. 애들은 다 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보자 저는 그동안 사느라 잊고 있었던 배움에 대한 욕심이 살아났습니다. 사모님, 이거 제가 가져다 봐도 될까요? 그걸? 명희 네가 보려고? 버리려던 건데 괜찮겠니? 네, 저는 이것도 감지덕지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님의 딸이 쓰던 책과 노트를 챙겼습니다. 이미 낡고 몇 장은 낙서로 채워져 있거나 중간중간 찢어진 페이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일을 마치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서 촛불 하나를 켜두고 책을 펼쳤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완벽하게 흡수할 수는 없었지만 틈틈이 지식을 채워갔죠. 언젠가는 지금 익혀간 지식들이 제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자식들이나 저나 겉으로는 모두 같은 집에 사는 아이였지만 제 하루와 그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의 자식들이 놀 때 저는 일을 했고 그들이 잘 때 저는 책을 읽었죠. 그 격차가 씁쓸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여가자 다른 건 몰라도 배움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손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보니 저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인천에만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항상 바쁘셨기에 집에서도 마주치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계속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껏 조용히 일을 마치고 자려고 누우려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죠. 명희, 너 아까 사장님 표정 봤지? 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표정이 별로시더라고요. 아마 또 회장님한테 혼이 나신 모양이야. 회장님이요? 아, 명희 너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겠구나. 사장님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도 다 회장님 거야.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은 단순히 회장님의 명령으로 인천에 내려와 공장을 돌보기만 하는 중이라는 거였죠. 사장님이 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크게 실수를 해서 여기로 내려와서 공장 관리하면서 다시 사업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회장님이 가끔 오셔서 아들이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가시는데 사장님은 그게 스트레스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주머니, 그러면 그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이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처럼 크게 성공하신 거라더라.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회장님 오시면 버릇없이 굴지 말고 특히나 더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 부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지만 그 눈빛과 풍채에서 남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세도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시원스러웠어요. 큰일을 해낸 사람만의 기세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이 마주칠까 조심하며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고 돌아가려는데 회장님이 저를 빤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회장님, 저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사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식모할관상이 아니다. 회장님은 그 뒤로도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모할 관상이 아니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했지만 마침 사장님 내외가 집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사장님 댁에서 이틀 정도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회장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회장님은 가끔씩 인천에 내려오셔서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이것저것 확인하셨고 그럴 때마다 사장님 댁에서 며칠을 머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집안일과 공부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벽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학 학생 모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가만히 벽보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겁게 뛰면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밤마다 사장님의 딸이 버린 책으로 독학을 하곤 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영어가 그랬습니다. 국어나 수학은 혼자서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영어는 달랐어요. 발음, 문법, 단어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배우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사모님께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명희야, 무슨 일이니? 오늘 장 보고 오는데 근처에서 야학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거든요. 사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집안일 다 끝내고 남는 시간에요. 하긴 영희 네가 우리 큰딸이랑 나이가 비슷했지. 한참 공부할 나이긴 하지. 그래, 일에 지장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 정말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락을 받은 뒤 저는 가슴이 벅차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이 끝나면 필기구와 공책을 챙겨서 야학으로 향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혼자서 책을 펼치던 부엌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졌죠. 선생님의 목소리, 친구들의 질문, 그리고 직접 배우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야학을 다니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공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원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풍채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회장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아주머니께서 회장님이 또 한 번 집에 들르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떠올랐죠. 회장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오신 듯 했고 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회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명희예요. 명희. 집에서 일하는 명희요. 아, 그 애구나. 근처에 일 때문에 왔다가
늦어져서 자고 가려고 들렀다. 근데 너는 다 큰 처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냐? 그게 요즘 야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야학에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다고? 명이라고 했지?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저는 회장님께 지금까지 겪은 일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 그래서 동생들과 떨어져 고모집에서 살게 된 일, 그러다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게 된 것까지요. 회장님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고,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 뜨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희, 너 예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 내가 너한테 식모할 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말이다. 네, 기억나요. 사실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못 물어봤어요. 내가 맨손으로 사업 일구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언제 어디서든 티가 난다.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며느리도 네 칭찬을 많이 하고 그동안 아들 집에 올 때마다 명희 네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깨어있더라. 사실 네가 일 다 마치고 공부하는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게 저는 제가 맡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명희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큰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근데 명희 너는 다르더구나. 네 얼굴에는 총기와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집념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뿌듯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회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저에게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명희야, 이제 식모살이는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비서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어떠냐? 나는 네가 식모살이 하면서 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 너는 어디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 명희 네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말해두마.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가 회장님의 회사에서 비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낯설고 긴장되는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다. 그 다짐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식모살이로 시작한 나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회장님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며 처음에는 단순히 잔심부름 정도만 했지만 그 속에서 회사의 흐름과 업무 방식을 익혀갔습니다. 문서 하나를 전달할 때도 단순히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스스로 생각하며 움직였죠.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제대로 된 월급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썼습니다. 동생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보내고 나머지는 모아두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그게 단단한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서울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회장님도 그런 저를 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명희야, 너 오늘도 사무실에 더 있다 갈 거야? 네, 회장님. 정리할 일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더 하고 싶어서요. 명희, 네가 오기 전에는 회사에서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늦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구나. 나는 먼저 가볼 테니까 너도 적당히 하고 가렴. 회장님까지 퇴근하고 나면 작은 스탠드 조명을 하나 켜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야학에서 배우던 영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일본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재를 사서 출퇴근길이나 남는 시간마다 독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을 느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2년 정도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고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나중에는 동생들도 불러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보냈죠. 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힘들어도 견뎌온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명희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했었지? 이것 좀 한번 봐봐라. 번역할 수 있겠니? 회장님, 이거 계약서네요. 잠시만요. 저는 잠시 긴장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했죠. 회장님은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명희, 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였을 줄이야. 대학까지 나왔다는 웬만한 직원보다 명희 네가 낫다. 아니에요, 회장님. 과찬이세요. 과찬이라니? 내가 언제 입에 발린 말 하는 거 봤냐? 명희, 네 실력 이대로 비서만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야. 앞으로 나는 외국 회사와도 일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명희 네가 도와줬으면 싶은데 내가 외국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네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면 좋겠다.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렴. 회장님의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명희 네가 더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사실 너 데려왔을 때는 네가 이 정도를 할 줄은 몰랐다. 가까이서 보니 너는 네 삶을 바꾸려 항상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더구나. 회장님께서 좋게 봐주시는 거죠. 명희야, 나는 자기 인생을 너처럼 개척하는 사람한테는 투자도 해줄 수 있다. 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가게 도와줄 수도 있어. 우리 회사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니 말이다. 대학교요? 제 나이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배움에 늦고 빠른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도전해봐라. 저는 기쁨과 책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교 입학을 결정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아끼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내 삶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섰습니다. 야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에서 중요 부서에 배치되었고 특히 외국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 역할은 점점 커져갔어요. 영어와 일본어로 된 계약서와 문서를 처리하고 해외 거래처와 직접 소통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지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여자라고 의심을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고 무엇보다 제게 기회를 준 회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침내 제가 성과를 내자 그제야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입지를 굳혀갈 때쯤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판단력과 성실함이 남달라서 회장님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어도 접점이 없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살려 창업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창업을 해볼까 해. 창업이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각했었어.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무역회사를 차리고 싶어. 남편의 말을 듣고 당황스럽기는 했어도 저는 남편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게다가 무역회사라고 하니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나랑 같이 해요. 나도 당신 돕고 싶어요. 무역회사라면서요. 그러면 해외 거래처랑 연락할 일도 많잖아요. 내가 영어랑 일본어 할 줄 아니까 우리 같이 해봐요. 정말이야? 당신이 같이 해주면야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지. 저희 부부는 곧 회장님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크게 아쉬워하셨지만 응원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의 회사는 주로 해외 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익힌 언어와 해외 업무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며 회사를 운영했고 한국의 품질 좋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사업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소박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어느새 안정적인 수익과 명성을 갖춘 성공으로 이어졌고 저희는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젊은 날보다 훨씬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났죠. 좋은 학교를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가끔 어릴 적 식모살이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버린 책을 가져와 밤마다 읽고 또 읽던 제 모습이요. 내 자식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고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벅찼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두 아들이 자라 회사를 물려받았고 저희 부부는 서서히 일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죠. 늘 달리기만 하던 삶이었기에 멈추는 법을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한 번은 남편과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가 재미로 사주를 봤습니다. 역술가는 제 사주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사부님, 사주가 좋으신데요? 이렇게 좋은 사주 처음 봤습니다. 제 사주가 좋다고요? 아닐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박복하다고 했었거든요. 사모님,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느낀 게 있는데요. 사주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뀐 걸 보면 사모님은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으며 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는 복 많은 인생 속에서 행복만 누리며 사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릴 적 식모살이로 시작했던 나의 하루하루, 밤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채워갔던 시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고 버텨온 모든 날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어릴 적의 가난과 어려움, 그리고 사주의 운명 같은 것들은 이제 과거일 뿐, 노력과 끈기로 쌓아올린 나의 선택과 성실함이 현재의 행복을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예전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력, 그동안 해온 것보다 몇십 배 더 간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아빠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들 인생이라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곳에서 아빠와 함께 지낸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도 회사가 아닌 치킨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가끔 낯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어요. 주말이 되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면 어느덧 마감 시간이 다가와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에게 아빠는 언제 준비한 건지 치킨 한 마리씩 튀겨서 손에 들려 보냅니다. 종일 기름 냄새 맡고 치킨이 먹고 싶겠냐마는 아빠의 정성에 활짝 웃어 보이며 집으로 가는 직원들의 모습에 뿌듯해하는 아빠를 보니 제 입가에도 살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빠가 주방에서 마감을 하는 동안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장사한 내역을 장부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쉽게 정리를 하지만 아빠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노트에 매일매일 손으로 정리를 하셨었죠. 별로 정리할 것도 없이 여백이 더 많았던 아빠의 노트.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지금처럼 대박 가게의 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10년째 묵묵히 주방을 지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그 옛날 오직 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던 아빠가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무척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집안의 귀한 외동딸로 다정한 부모님과 할머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유순한데 그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건지 그 흔한 사춘기도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제 삶이 좋았습니다. 대학을 가야 할 시기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야 할 시기에 취업을 하는 이런 평범한 삶이요. 그래도 별것 없는 똑같은 삶 속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제 몫을 하며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을 때도 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낳겠구나. 나도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제가 다니던 회사가 지방에 있는 도시와 사업 연계를 하게 되면서 회사를 이전하게 된 거였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앞섰어요. 서울에서 도저히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곳인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지만 그렇게 되면 혼자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곁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그냥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 마음이 늘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심어주셨어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보니 이렇게 독립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년 후, 저는 결국 혼자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 되면 무조건 기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낯선 기숙사 방에서 지내다가 부모님이 있는 제 방에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작은 기숙사 방이 아늑하게 느껴지고 하루의 피로를 온전히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제가 배워야 할 회사 일은 넘쳐났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것도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그렇게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하면 할수록 부모님의 집에 가는 일은 줄어들었어요. 사실 주말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가는 것도 많이 가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편하면 그걸로 됐다고 저 없이 재밌게 잘 지내니 걱정 말라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제가 신경 쓸까봐 그 마음을 참으셨던 거겠죠. 그 뒤로 아빠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 한동안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바쁘게 흘러갔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겨우 프로젝트를 끝내고 쓰러져 자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올 거지? 이번 주말?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이 녀석아, 주말에 엄마 생일이잖아. 까먹은 거야? 어? 다음 주 아니었어? 와, 내가 달력을 잘못 봤네. 주말에 갈게, 아빠. 나 진짜 다음 주로 잘못 봤어. 그래, 꼭 와. 저, 아니다. 주말에 보자. 아빠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의 생신 날짜도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나 싶어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쁜 일도 끝났겠다. 금요일에 연차를 내고 서울로 향했어요.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선물로 사줘야겠다 싶었거든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찰랑거리던 엄마의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머리카락 대신 모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저를 향해 엄마는 활짝 웃으며 새로 바꾼 머리가 잘 어울리냐며 물었어요. 부모님을 다그쳐 물었더니 제가 오지 못한 몇 달 동안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 수술 전 선항암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아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치료받고 수술받으면 괜찮아. 별일도 아닌데 괜히 미리 말해봐야 네 마음만 복잡하지. 멀리서 엄마 신경 쓴다고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그래도 감출 걸 감춰야지. 우리 딸 놀랐구나. 엄마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말고 옆에서 엄마 힘내라고 응원만 해줘. 응? 나는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것도 미뤘는데 나보고 얼마나 죄책감 가지라고 이런 걸 숨겨. 엄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완전히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었어요. 전보다 마른 것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니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혼자 이 아픔을 견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미어졌어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옆에서 지켜봤을 아빠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울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와 함께 엄마의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입맛이 없어진 엄마는 먹는 음식들도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는 입맛이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한다며 그래도 오늘은 저를 봐서 컨디션이 좋다고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생일초를 부는 순간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우리 엄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엄마, 부디 지금의 시간을 이겨내고 꼭 다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다시 처음 지방에 갔을 때처럼 매주 서울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제 눈으로 보고 와야 마음의 안심이 됐거든요.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저와 아빠를 더 신경 썼어요. 힘든 내색 없이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어요. 이제 남은 치료만 잘 받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에 대한 의지는 엄마가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전했어요. 엄마, 내 친구 지윤이 알지? 나 몰랐었는데 지윤이 엄마도 우리 고등학생 때 암 때문에 수술 받았었대. 세상에 힘드셨겠네. 지금은 괜찮으셔? 응, 지금은 거의 완치 판정받고 날아다닌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알겠지? 요즘 암은 암도 아니래.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요즘에 컨디션도 너무 좋고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알겠지? 컨디션이 좋다는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수술받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태도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회사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게 되었고, 다른 날은 영상통화로 대신했어요. 엄마 몰래 아빠와 통화를 할 때도 아빠는 정말 좋아지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도 싹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서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저도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노력한 덕분에 엄마는 항암을 무사히 끝냈고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지내면 완치 판정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정기검진에서 갑자기 엄마의 암이 재발되었고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괜찮다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암이 재발할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거짓말 아니냐고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부정하면 부정하려 할수록 현실은 더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수술도 어려운 상태라 항암부터 시작했지만 재발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엄마의 몸 상태는 정말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엄마가 아빠와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암과 싸우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완치만 바라보고 버텼을 엄마에게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은 무척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거예요. 투병 생활 내내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엄마가 한순간에 무너진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천사 같은 우리 엄마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지켜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엄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으로는 애써 외면했지만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휴가를 써서 아빠와 제가 번갈아 가며 엄마 곁에 있으려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빠와 저는 무슨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에 대해 안일했던 저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엄마가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왜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빠는 엄마를 생각하면 온통 미안한 일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흐느껴 우셨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다가 이제야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는데 하늘이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다며 먼저 간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엄마 이야기를 나누며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저는 다시 지방으로 떠났어요. 엄마와 함께 지내던 집에서 혼자 있을 아빠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매일 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살폈어요. 저 역시 엄마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한 아빠의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아빠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도 회사 때문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엄마의 49째 날, 아빠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납골당에 다녀오는 길에 아빠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야, 아빠 서울 생활 정리하려고 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괜찮아? 괜찮지, 그럼. 사실 엄마 떠나면서 되돌아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가족 대신 회사에 매달렸는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생이 짧을 줄 알았다면 하루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피곤하면 뭐 얼마나 피곤하다고 집에 가는 걸 미뤘을까? 집에 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주말들을 떠올리면 참 괴롭더라. 엄마가 속으로 내가 오는 날만 기다렸을 텐데. 엄마 떠나고 보니 내 인생에서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하나 네 옆으로 가려고. 우리 하루라도 더 많이 서로 얼굴 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자. 저에게 그 말을 한 뒤로 아빠는 정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빠가 집을 얻게 되면서 저도 기숙사를 나와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 떠나고 너무 외롭고 무서웠는데 아빠가 제 옆으로 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사 후 아빠는 한 달 동안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뭘 하러 다니길래 정신이 없어 보이나 싶었더니 대뜸 치킨집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치킨집을 하겠다고? 응, 적당한 곳이 있어서 몇 주 동안 교육도 받고 인수인계도 잘 받았어. 가게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관리해서 따로 손볼 것도 많지 않고 말이야. 아니, 무슨 상의도 없이 갑자기 치킨집을 하겠대. 아빠,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긴 그렇고. 하나 네가 엄마가 해주는 양념치킨을 그렇게 좋아했지 않니? 그때 생각이 나면서 엄마 레시피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렇게라도 엄마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좋잖아. 하여튼 우리 아빠 진짜 엉뚱해. 이미 인수인계까지 끝났다고 하니 뭐 더 할 말은 없고 그냥 조용히 응원할게. 아빠 잘해봐. 아빠는 야심차게 치킨집을 열었지만 주변 상황이 그리 썩 좋진 않았어요. 그 동네에만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가 몇 개나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아빠의 작은 치킨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치킨도 직접 튀기고 서빙도 직접 하고 배달도 직접 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늘 아빠의 치킨집을 들러 일을 돕곤 했어요.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산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퇴근 후에 아빠와 맥주 한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넘도록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먹고 살 만큼은 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있을 때만 유독 그런 건지 손님이 정말 없었거든요. 아빠가 괜히 제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여서 아빠가 배달을 나간 사이 장부를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일 장사가 얼마나 됐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것들을 주문했는지, 이런저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니 최근 몇 달 사이 외상 손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외상 칸에는 쌀이며 라면이며 생필품 같은 것들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혼자 하다 보니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죠. 치킨집에서 쌀을 팔 일도 없고 말이에요. 마침 배달을 마치고 온 아빠에게 장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외상이 왜 이렇게 많아? 외상값이 매출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이, 뭘 그런 걸 보고 그래. 천천히 받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외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아빠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쏟아부어 차린 가게인데 적자를 맞아가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아빠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외상을 줬던 것들을 쭉 계산해보니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중 도윤이네 라고 적힌 곳은 일주일에 한 번은 외상을 할 정도로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생필품도 전부 도윤이네 이름 옆에 적혀 있었고요. 아빠가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야겠죠? 저는 종이를 가져와서 날짜와 외상값을 쭉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상을 한 도윤이네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외상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아빠, 도윤이네가 어디야? 여기가 외상값이 제일 많이 밀렸네. 아빠가 못하겠으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어딘지 알려줘. 도윤이?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치킨 주문하는 날인데 연락이 없네. 집에 가는 길에 아빠랑 같이 들르자.
금방 치킨 튀겨서 나올 테니까 마감해. 외상값 받으러 가자고 했더니 오히려 치킨을 튀기겠다는 아빠의 모습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꼭 외상값을 받겠노라 다짐한 저는 나름 비장한 각오로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10분 정도 걸었더니 꽤 어두운 골목이 나왔습니다. 다세대 주택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집들을 지나치더니 아빠가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집 앞에는 모아놓은 폐지들이 가득했어요. 딱 보니 외상값을 받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장부 속에 적혀있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고 곧바로 한 아이가 울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아저씨,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엄마는 일 갔는데.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이가 말한 할머니가 이불에 누워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빠와 저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 결과 할머니는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날 늦게까지 비를 맞으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더라고요. 연세도 있었고 원래 지병이 있었던 탓에 상태가 심각했던 거고요. 다행히 아빠와 제가 할머니를 늦지 않게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실로 옮기면서 할머니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빠를 발견하고 정말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를 간이 침대에 눕히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다가 할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아침에 병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엄마 어떻게 되면 저랑 도윤이랑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세요? 몸도 안 좋은데 폐지 줍는 것도 그만하시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요? 왜? 할머니는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아빠 덕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의 엄마는 아빠와 저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몇 번이나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면 가게로 찾아오겠다며 계속 인사를 했어요. 보호자가 왔으니 아빠와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상값을 좀 받으려던 것 뿐이었는데 순식간에 휘몰아친 사건들 때문에 얼떨떨했어요. 아빠, 그 할머니 딸 말이야. 오늘 진짜 놀란 것 같더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도윤이 엄마 할머니 딸 아니야. 며느리야. 나도 처음에는 딸인 줄 알았거든. 그래? 엄마라고 하길래 딸인 줄 알았네. 그 가족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할머니를 먼저 알게 됐어. 원래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다니셨지. 우리 가게 앞도 몇 번 지나가시길래 상자랑 폐지 나오면 모아놨다가 할머니 드리고 했었어. 처음엔 아빠가 할머니에게 폐지를 챙겨주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대요. 그렇게 한동안 인사를 나누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할머니랑 아이랑 아이 엄마를 데리고 치킨집에 왔다고요. 세 식구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나눠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던 아빠는 서비스 메뉴를 챙겨서 가져다 주면서 처음으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뜰하게 챙기는 아이 엄마를 보고 참 보기 좋은 모녀 사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며칠 뒤, 이번에는 할머니가 혼자 치킨집에 찾아오셨대요. 폐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치킨을 달라면서요. 할머니가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놨던 돈을 주면서 그러시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 집 양념치킨을 너무 좋아한다고. 며느리 주게 맛있게 해달라면서. 그때 아이 엄마가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치킨을 만들면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 집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날 할머니를 통해서 아빠는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었대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혼자서 손자를 키우면서 자신을 친엄마처럼 돌보며 살고 있다고요. 없는 살림에 본인까지 얹혀 있어서 마음이 영 불편하다면서
몸이 불편하지만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도 며느리를 위해서라고요. 물론 며느리는 제발 쉬라고 난리를 치지만 집안 형편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기에 며느리가 식당에 갔을 때 몰래 다닌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빠는 엄마 생각이 났대요. 엄마가 할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하나, 너도 기억나지? 너무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가 엄청 울었던 건 기억나. 엄마가 그렇게 우는 게 처음이라서 충격이었었나 봐. 아들인 나는 밖에서 일한다고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엄마는 아픈 할머니 모시면서 불평을 한 번도 안 했어. 어떻게 그러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를 정말 극진하게 모셨지. 할머니가 지병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잘 챙겼는지 가실 때도 참 곱게 가셨지. 그게 아빠는 아직도 너무 고마워. 그 빚을 갚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떠났지만 그 고마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데 아이 엄마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먼저 떠난 네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거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 엄마의 모습에서 우리 엄마를 떠올렸던 아빠는 돕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폐지 줍는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뒤로 치킨은 물론이고 쌀이며 각종 생필품이 떨어지지 않게끔 챙겨주게 되었다고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장부에 적힌 내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다른 외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장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적힌 외상도 꽤 많던데 아빠가 그냥 줬을 것 같진 않고 아이 엄마네를 돕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많더라고. 아빠가 자선사업가는 아니라서 크게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치킨 한 마리로 한 가족이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어떻게든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조금씩 나누게 된 거야. 와, 아빠, 나한테는 어쩜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만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 녀석도 참,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별로 알릴 일도 아니야. 이제 아빠한테 외상값 받아라 그런 소리만 하지 마라. 아빠한테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렇게까지 멋지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빠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었지만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훌륭한 부모님을 둔 것 같네요. 며칠 뒤 할머니는 덕분에 무사히 퇴원했다며 귤을 한 봉지 사들고 가게에 들렀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사장님이 병원비까지 냈다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그거 알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 매번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건 아니라고. 나 간호하느라 일을 많이 빼서 오늘은 못 오고 대신 이거 꼭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못 받아요. 이걸로 가족들 겨울잠바 하나씩 해 입으세요. 진짜 안 되는데. 우리 애가 내 병원비만큼은 신세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 참. 며느님한테는 제가 받았다고 하고 할머니가 몰래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아빠와 할머니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의 손에 기어코 치킨 한 마리까지 쥐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아빠가 이렇게라도 갚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의 사건들이 지나고 아빠의 치킨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단골도 생겼고 아빠는 여전히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주말을 맞이해 아빠를 도우려고 가게에 나와 있었어요. 아빠는 배달 주문을 받고 열심히 닭을 튀기고 있었고 저는 저녁 손님이 오기 전 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네, 엄마 치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형 기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역신문의 기자라고 설명한 사람은 대뜸 아빠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는 작은 단체를 따라다니며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봉사자를 통해서 도윤이네와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빠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 기자님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꼭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해? 아, 지역신문 기자라고 하는데 아빠랑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네. 인터뷰를? 우리 치킨 맛있는 게 드디어 소문이 난 건가? 그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소문이 났나 봐. 아빠가 도윤이네랑 여기저기 돕고 다닌 게 소문이 났다는데 그래서 아빠랑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에이, 됐어. 뭐 별일도 아닌데 인터뷰식이나. 난 또 뭐라고. 그동안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이 쑥스러운지 아니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기자님의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빠가 됐다는데 굳이 밝힐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기자님에게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기자님이 끈질기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기사 낼 일이 그렇게 없나 싶다가도 아빠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제 설득에 못 이긴 아빠는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손님이 가장 없는 월요일 저녁에 가게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아빠의 말에 저도 회사를 마치고 서둘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르게 손님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아빠를 대신해 웬 남자가 서빙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아빠와 인터뷰를 하기로 한 기자님이었어요. 저를 손님으로 착각한 기자님이 테이블로 안내를 하길래 저는 다급히 제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기자님은 반갑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전화 목소리가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 분위기는 더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오늘따라 손님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해하는 아빠에게 기자님은 괜찮다고 마감 후에 천천히 인터뷰하자는 말을 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를 도왔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이른 마감을 한 아빠는 갓 만든 양념치킨을 기자님에게 주었어요. 기자님이 손님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나? 평소 같으면 월요일은 배달 손님만 몇 팀 있는데 신기하네요. 괜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에이, 고생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바란 알바는 다 해봤거든요. 이 정도는 고생 축에도 못 껴요. 그리고 알바비로 이렇게 맛있는 양념치킨을 주시는데 오히려 좋죠. 아빠의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님은 아빠 사진을 먼저 몇 장 찍었어요. 일하는 모습은 많이 찍어뒀는데 정면 얼굴이 없다면서요. 그러고는 작은 녹음기 한 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셋이 생맥주 한 잔씩 손에 들고 건배까지 하게 되었네요. 치킨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가만 보자. 2달 전에 아내 기일이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원래 살고 계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우리 딸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동네로 오게 된 거죠. 이 동네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딸이 있으니까요. 얘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으로 전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먼저 떠났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다른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지낼 걸. 하루라도 더 많이 웃게 해줄 걸. 온통 후회만 가득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곤 이제 둘뿐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남은 우리 딸 옆에서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먼저 떠난 아내도 제 결정을 정말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설명하는 동안 기자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빠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데 뭔가 살짝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업종 중에서 치킨집을 선택하셨어요? 가게 이름이 엄마 치킨인 것도 돌아가신 아내분과 연관이 있나요? 맞아요.
방금 드신 양념치킨 어때요? 맛있죠? 네, 뭔가 처음 먹어보는데 이상하게 많이 먹어본 느낌이에요. 그게 우리 아내 레시피거든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파는 치킨은 안 먹어도 아내가 해준 양념치킨은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 기억이 나서 치킨집을 차리게 된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며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줬던 우리 아내를 생각하며 엄마 치킨을 찾는 손님들도 따뜻한 엄마의 손맛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빠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셨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아빠가 저를 위해 이곳으로 내려온 것도, 그리고 치킨집을 차린 것도 전부 다 엄마로부터 시작된 결심이었으니까요. 기자님과의 인터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해온 질문을 하던 기자님도 아빠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결국 밤 12시를 훌쩍 넘기고 난 뒤에야 기자님은 2주 뒤에 기사가 날 거라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회사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아빠 가게에서 늦게까지 인터뷰하는 걸 지켜봤더니 정말 피곤했는데 신기했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저는 다시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 있는 엄마는 젊고 예쁘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독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너무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빠는 직접 제 옆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온기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꿈에 엄마랑 할머니가 나왔어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저를 보면서 말없이 미소를 짓는 꿈이었죠. 꿈속에서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눈을 떠보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편안해 보이는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저는 저의 위치에서 서로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빠는 가끔 달력을 쳐다보면서 기사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퀵으로 신문을 받았다면서 회사에 있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문을 구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확인했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 비교적 얇은 신문을 넘기다 보니 아빠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 기자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에 우리 아빠의 이야기가 실린 거였어요. 가장 먼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레시피로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치킨으로 가족의 정을 이어가는 윤재성 씨를 만나다. 괜히 흐뭇한 마음으로 인터뷰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신문에는 그날 기자님과 아빠가 나눈 이야기들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레시피로 정성스럽게 만든 양념치킨과 그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는 아빠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제가 봐도 살짝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살짝 훌쩍이자 옆에 있던 선배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보여주며 아빠 이야기를 했더니 왜 이제야 말했냐고 앞으로 부서 회식은 아빠 가게에서 해야겠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빈말일지 몰라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언제든지 오시면 서비스 팍팍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곧장 아빠의 가게로 향했어요. 좁은 가게 안이 제법 시끌벅적했고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저희 팀 회식이 있는데 사장님 인터뷰가 나온 날이기도 하고 해서 다 같이 왔어요. 제가 또 경력자라서 오늘도 실력 발휘 좀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빠는 저한테 연락하시지. 그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는 기자님을 만류하고 저는 서둘러 가게 일을 도왔어요. 아빠는 오랜만에 단체 손님이라 그런지 정신없으면서도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주방 쪽을 들여다보니 언제 코팅까지 했는지 인터뷰 기사를 벽 한쪽에 붙여놓고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어요. 기사가 제법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지역신문에 나와서 이제 유명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신문이 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 손님도 많아지고 배달 손님도 늘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기사 하나 났다고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 지역 맘카페에 아빠의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저는 맘카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제가 아빠 이야기를 했던 선배가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아니냐며 보여주더군요. 게시글을 보니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올려두었고 그 아래에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랐다며 동네 근처라 오며 가며 보긴 했는데 오늘 가봐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게시글 밑으로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가봤는데 진짜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당장 주문해야겠다. 가게가 작아서 오히려 회식할 때 분위기 날 것 같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온통 칭찬뿐인 글들을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착한 가게에 매출을 올려주는 걸 돈으로 혼쭐 내준다고 해서 돈줄 낸다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아빠의 가게는 정말 제대로 돈줄이 났어요. 그래도 설마 며칠 반짝하고 사라질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아빠와 저의 착각이었어요. 한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손님은 끊이지 않았어요. 기사 속에 나왔던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양념치킨은 그날 만든 양념이 동날 때까지 팔리고 또 팔렸습니다. 아빠는 아르바이트도 뽑고 배달 직원도 뽑았어요. 그러면서 치킨이 한 마리 팔릴 때마다 일부를 기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선행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되돌려줘야 한다면서요. 기자님이 이 내용까지 후속 취재로 올려준 덕분에 아빠의 가게는 착한 가게로 소문이 나서 그야말로 대박집 소리를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가게가 잘 될수록 제 고민도 커졌어요. 평일에는 서로 바쁘고 주말에는 아빠가 너무 바쁘다 보니 함께 있어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아빠가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아빠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분명 반대할 것 같아서 결국 아빠 몰래 퇴사를 하고 아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면서 당장 취소하라고 가서 잘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가게에 왔는지 이유를 듣고 나서는 중요한 걸 또 놓치고 있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게에 온 뒤로 아빠도 제법 여유를 되찾으셨어요. 우리는 매일 함께 일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저는 색다른 레시피를 개발해서 새 메뉴를 만들었어요.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연령층의 손님들이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지역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하는 촬영도 몇 번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공중파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 앞은 늘 붐볐습니다.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체인점 문의도 빗발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어떤 신념이 있는지 모두 거절하고 오직 매장 한 개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대신 확장 이전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치킨집 창업 5년 만에 지금보다 몇 배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되다 보니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몇 년을 장사하는데도 매번 어디서 그렇게 오시는지. 우리 아빠가 만든 치킨을 맛보겠다고 오셔서는 좋아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치킨이 생각난다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손님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될수록 아빠가 기부하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보육원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치킨집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아빠는 작은 치킨집 사장일 때와 똑같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더 크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아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몰랐지. 엄마 덕분에 아빠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인생 진짜 신기해. 회사 때문에 이 지역에 온 건데 회사 그만두고도 여기에서 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이렇게 아빠랑 닭 튀기면서.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다 운명 아니었을까? 아빠는 늘 감사해. 장사가 잘 돼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됐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딸이랑 항상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없이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지. 아참, 오늘 이서방 회식하러 온다고 했지? 어머,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야? 내 정신 좀 봐. 아니, 좀 다른 데 가서 먹지. 치킨 맨날 질리지도 않나? 괜히 부서 사람들이 눈치 본다고 우리 가게 오는 거 아닌지 걱정돼. 이서방이 진짜로 양념치킨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처음 만났을 때 알바비가 후하네 뭐하네.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잖아. 아빠가 호탕하게 웃는 사이 작년에 저와 결혼한 저의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동료들과 함께 가게로 들어섭니다. 네, 맞아요. 아빠와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인터뷰 이후로 남편은 아빠 가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처음엔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앉혀두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메고 직접 서빙을 합니다. 가만히 쳐다보는 저를 향해 살짝 윙크를 보내더니 동료들에게 향하네요. 분주하게 굴러가는 가게 안을 바라보면서 새삼 행복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온기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아빠의 사랑으로 이어져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늘 포근해집니다. 처음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아빠의 행동이 한 명에게 또 한 명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퍼지는지는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우리 엄마가 남긴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나누며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결국엔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사랑하는 아빠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랫도록 온기를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